미국의 명문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 전 세계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인 학생과 이를 근거를 대며 맞서는 한국인 학생 때문인데요. 학생은 물론 교수조차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경악하고 말았다고 하죠. 사실 이게 모두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 출신 레일라입니다. 저는 세계 문명 수업 첫날 호기심과 설렘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모인 교실은 그 자체로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몰리 교수님의 수업은 전 세계 문화적 교류를 탐구하는 강의였고, 저에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2명의 동양인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도윤은 조용히 노트북을 펼치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출신 장웨이리는 주변 학생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첫인상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첫 수업에서 몰리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했죠.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서구 교육을 받은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도윤은 한국에서 왔으며 문화유산과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어요. 리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소개에서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표현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수업 두 번째 주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의 색채 조합과 선의 아름다움,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죠. 발표를 들으며 저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린이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 의상을 도용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복의 디자인 요소는 모두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고 도윤이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몰리 교수님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린,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학술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이 강의실에서 학문적 가치가 없어요.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것이 도용을 의미하진 않죠. 교수님의 단호한 경고에도 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어요. 캠퍼스 내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 주제가 화제가 되었고 리는 자신의 SNS에 한복의 중국 기원서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는 금세 이 논쟁으로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한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죠. 다만 린의 공격적인 태도와 도윤의 침묵 사이에서 어떤 불편한 역사가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도윤을 만났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고 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학문적 토론은 증거와 사실로 해야 하죠.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고 때로는 이런 문화적 갈등이 발생해요. 그의 차분한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실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보여주려 했죠. 첫 균열이 생긴 그날 이후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문화 이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배우게 될 거라고 직감했어요. 복식사 조별 과제가 시작됐습니다. 운명처럼 저는 도윤과 같은 팀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될 기회를 얻었어요.
과제는 동아시아 전통 의상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였죠. 처음에는 이 주제가 이전 수업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첫 팀 미팅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복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 고유성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과제의 목표죠. 저는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부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동아시아 복식사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리니 같은 주제의 책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는 저를 보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펼쳤어요.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됐고 주변국들은 그것을 차용한 겁니다. 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도윤의 차분한 태도와 학문적 접근 방식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문화 모두에 대해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다음 팀 미팅에서 도윤은 과제를 위해 한국 고문헌과 기록들을 꼼꼼히 정리해왔어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복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조선시대 초상화, 궁중, 기록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한복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죠. 레일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방이나 도용을 의미하진 않아요. 한복은 한국의 기후, 지리적 특성, 생활 방식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고유한 색채 감각과 디자인 철학이 있죠. 도윤의 연구 방식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방어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역사적 사료를 통해 한복의 고유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죠. 저는 도윤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복식사와 비교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모든 문화가 어떻게 주변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도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유럽 의상도 동방과의 교역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소재와 디자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이 도용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죠. 발표날, 도윤은 고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복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기록화에 나타난 한복의 형태와 현대 한복의 연결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유럽 복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적 교류와 독자적 발전의 균형에 대해 발표했죠. 그러나 리는 여전히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리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 자료가 있다면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중국 의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용이 아니라 교류죠. 모든 문화는 주변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렇다고 고유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순간 저는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누가 먼저 또는 누구의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각 문화가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 발표를 계기로 저는 문화적 대화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화는 국력의 일면입니다. 몰리 교수님의 말로 새로운 주제의 강의가 시작됐어요. 문화 외교와 군사력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이 주제가 이전 수업에서 발생한 문화적 갈등과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된 분위기가 여전히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언제나처럼 첫 줄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리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뒷자리에 모여 있었죠.
수업 분위기는 여전히 이전 논쟁의 여파로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함께 국방력이 어떻게 국격을 형성하는지 알아볼게요. 교수님은 한국의 국방 전략과 최신 군사 기술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자체 개발 무기 체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저는 한국이 이렇게 첨단 국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K-팝과 드라마로만 알려진 한국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기술적 역량과 현대 발전상은 제가 지닌 피상적인 이미지와 크게 달랐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느끼는 사이 갑자기 린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어요. 교수님, 한국은 하루 만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면 즉시 무너질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린의 발언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몰리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린, 그런 주장은 사실에 기반해야 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정예 공군을 갖추고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사실 기반의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의 현대화 수준, NATO 기준의 무기 체계, 그리고 첨단 기술력을 갖춘 방위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린은 입술을 꽉 다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대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인구수나 영토 크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기술력, 전략, 동맹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죠.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습니다. 중국과 한국 학생들 사이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증폭됐고, 다른 유학생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중동 출신인 저도 문화적 갈등의 역학에 익숙했기에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린의 발언은 정말 심했어. 너무 공격적이었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감정이 학문적 논쟁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저는 도윤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주변국을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통적 관점이 도전받고 있어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갈등의 더 깊은 뿌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문화적 역학 관계의 현대적 표현이었어요. 저는 중동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역학 관계를 목격했기에 도윤의 설명이 더욱 공감되었죠.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두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고, 단순한 편견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적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 간 대화의 첫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국제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겠어요. 몰리 교수님은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한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선택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품질, 신뢰성,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이 신선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스마트폰과 자동차 제조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평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죠. 제 고국도 국제관계에서 이미지 구축의 중요성을 경험했기에 이 주제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신의 문화적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지 K-팝과 김치의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수업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면모, 특히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배우면서 제 시각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죠. 제 생각이 흐르는 사이 예상대로 린이 또다시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무기를 잘 팔아봐야 결국 싸구려입니다. 품질이나 기술력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되죠. 이번에도 도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폴란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요? 한국 무기는 정말 미국산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나요?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몰리 교수님은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셨어요. 한국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기술적 특징, 그리고 NATO 표준과의 호환성 등을 설명해 주셨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신속한 전력 증강이 필요했어요.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는 훌륭하지만 납기 기간이 길고 가격이 높았죠. 한국은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높은 품질을 모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규모에 중점을 둡니다. 대량 생산과 압도적인 숫자로 접근하죠. 반면 한국은 기술력과 효율성에 집중해요.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도윤의 차분한 설명은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어요.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공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에 기반한 분석만 있었죠. 저는 도윤의 설명 방식에 감탄했어요. 도윤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도 자신의 논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사실과 논리로 대화하는 그의 태도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죠. 중동에서 자라면서 저는 종종 감정적인 토론과 갈등을 목격했기에 도윤의 접근 방식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품질, 신뢰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이날 수업 후 저는 도서관에서 국제무기거래와 국가 간 신뢰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저는 점점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죠. 도윤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증거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태도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워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몰리 교수님의 질문으로 이번 주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세계 여권 지수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 중국은 66위였죠. 이 데이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과의 신뢰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동 출신인 저로서는 국가 이미지가 개인의 국제적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주제가 더욱 와닿았어요. 여권의 힘은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는 그 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의미하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린이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공동 순위는 실질적으로 7위나 다름없습니다. 숫자를 과장하는 것 같네요. 몰리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젓고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린 공동 순위는 정확히 같은 점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해야 하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해외 입국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중동 출신으로서 여권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했던 기억을 나누었어요. 독일 학생 프레드릭은 한국 친구와 함께 유럽을 여행했는데 그의 여권이 마치 황금 열쇠처럼 모든 국경을 쉽게 통과했다고 말했죠. 반면 몇몇 중국 학생들은 비자 발급 과정의 복잡함과 입국 심사에서의 긴 대기 시간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질 때 도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도윤은 미국에서 경험한 일화를 공유했어요. 한 중국인이 입국 심사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한국인 행세를 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이 경험을 통해 국가 이미지가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모여 국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죠. 몰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업 후 저는 국가 이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국가의 평판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영국 유학생 오로라가 저에게 린의 주장에 대한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실과 증거를 접하면서 린의 주장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반면 도윤은 항상 사실과 증거로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 린의 발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의 반복된 주장에 식상해진 듯 했습니다. 오히려 수업 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도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죠. 도윤의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많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에 기반한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국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적 자부심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음식도 문화 외교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몰리 교수님의 말로 새로운 주제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식문화가 국가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중동 출신으로서 음식이 문화적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레시피와 가족 모임에서의 음식 나눔이 제 문화적 뿌리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교수님은 특별히 준비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의 발효 과정을 비교한 실험이었어요. 슬라이드에는 두 음식의 미생물 구성, pH 변화, 발효 방식, 맛의 형성 과정이 상세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치와 파오차이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재료, 발효 방식, 미생물 생태계까지 모두 다르죠. 둘 다 발효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김치 발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 종이, 미생물학적 특성과 파오차이에서 주로 발견되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들을
비교하셨습니다. 김치의 복합적인 맛은 여러 종류의 채소와 양념, 그리고 특정 발효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후, 보존 기술, 문화적 취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이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과학적 분석과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모든 발효 음식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했어요. 린의 집요한 주장에 강의실이 불편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오로라가 나섰어요. 린, 만약 원조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왜 중국은 지금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 건가요? K-팝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 한국식 드라마, 심지어 한국 화장품까지요. 오로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듯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한 듯했어요. 몰리 교수님이 개입하셨죠. 문화는 언제나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 문화가 어떻게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각각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한 별개의 음식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도윤이 몇몇 학생들과 함께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저도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건넨 김치를 맛보는 순간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그리고 발효에서 오는 깊은 풍미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중동 음식의 향신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제 솔직한 반응에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김치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입니다. 각 가정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우리 할머니는 특별히 새우젓을 조금 더 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한 문화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맛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적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도 강력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오로라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음식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직접 경험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다는 오로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업 노트를 정리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어요. 팩트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자부심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 때로는 감정이 논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결국 진실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허위 정보가 문화 갈등을 어떻게 조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몰리 교수님의 이번 수업 주제는 문화적 오해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이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문화적 허위 정보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이 주제가 현재 수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직접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중동 출신으로서 저는 문화적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실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랍 문화에 대한 서구 미디어의 왜곡된 묘사가 실제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겪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에 대해 퍼진 잘못된 주장들과 그것이 어떻게 반박되었는지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한복의 기원, 김치의 역사, 한글의 창제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였죠. 문화적 허위 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교수님이 한 슬라이드를 넘기자 린이 SNS에 올렸던 주장들과 놀랍게도 동일한 내용의 허위 정보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 이미 반박된 내용이었어요. 강의실의 시선이 린에게 집중됐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런 주장들은 이미 여러 학자들과 연구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린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문화적 허위 정보가 어떻게 검증되고 반박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셨죠. 객관적인 역사 자료, 고고학적 증거, 언어학적 분석 등을 통해 사실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해요. 감정이나 민족주의적 편향에 기반한 주장은 학문의 영역에서 가치가 없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두가 날 무시해. 모두 한국 편만 들고. 린은 소리치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순간 강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몰리 교수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감정적 반응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학문적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지향해야 하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윤에게 린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린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실과 자신의 믿음이 충돌할 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 목표는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린을 적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대화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우연히 도윤의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린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설득이 목표였다. 이길 생각은 없었다. 그의 노트 한 구석에 적힌 이 짧은 문장이 도윤의 모든 태도를 설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그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문화적 갈등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감정과 역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문화적 대화는 승리가 아닌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최종 발표 주제는 문화와 권력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문화가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는지 탐구해보세요. 몰리 교수님의 마지막 과제 안내로 한 학기의 수업이 마무리되어 갔어요. 저는 고민 끝에 문화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의 모든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문화적 소유권과 공유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중동 출신으로서 제 자신의 문화가 종종 오해되거나 단순화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 주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했죠. 발표 준비를 위해 도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고 한국 문화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세계화 속에서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었어요. 한국 문화의 힘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영향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그것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도윤의 말은 문화적 교류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문화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중동 문화에 대한 저의 경험과 관점도 발표에 포함시켰어요.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했죠. 발표 날, 저는 이번 학기 동안의 모든 경험을 녹여낸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적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 문화 간 교류의 역사,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문화적 정체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본질적으로 공유되고 교류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 문화권이 어떻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진정한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와 나누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리는 수업에 돌아와 있었고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동의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업이 완전히 끝난 후 오로라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왜 더 싸웠을까? 진정한 이해란 무엇일까? 그녀의 질문은 저에게도 깊은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문화적 이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몰리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셨죠.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종강 일주일 후 저는 린으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수업 내내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린의 메일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신호였죠. 완전한 이해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하나였어요. 진실을 알려면 묻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문화적 이해는 계속되는 대화와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났지만 저의 문화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영원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강연 그거 들어서 어디에 쓸 건데 지루해 죽겠네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연사를 데려오지. 런던 옥스포드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 2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온 두 학생은 방금 수업에서 공지한 곳 있을 초청 강연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처음으로 강연을 한다는 사실에 한 학생이 투덜대고 있죠. 갈지 말지까지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친구는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결국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강연을 들으러 간 학생은 귀찮은 듯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수가 무슨 말을 하자 갑자기 학생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같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여학생도 한국 교수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요.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제니퍼예요. 저는 지금 런던 옥스포드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려운 전공이다 보니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왠지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전공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수업에서 흥미로움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늘 그렇듯 바우어 교수님이 세계 경제 정책에 대해 지루하게 늘어놓고 있는 동안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솔직히 바우어 교수님의 수업 내용들은 자장가보다 저를 졸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펑 하고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폭탄 발언을 하시지 않겠어요. 조만간 흥미로운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바우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제국의 연사들이 와서
자국의 기술 발전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는 한국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강의실에는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들이 울려 퍼졌지만 저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전공과 수업 자체에 큰 흥미를 잃은 상태이기도 했고,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의 연사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한국은 그때의 제 관점에서는 글쎄요, 미국의 조종을 받는 나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문화라고는 K-팝과 드라마 말고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누가 말해도 알 수 있는 나라였지만 BTS나 블랙핑크가 없었다면 한국이 잘 알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동양인들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묻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유추할 때마다 나오는 건 제일 먼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었죠.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적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답했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내 예전보다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많아졌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말이에요. 그 외에는 딱히 제 관심사에 들어오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흥미를 잃은 상태인데 이렇게 더 흥미없는 나라에서 연설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안 되겠어요. 시리즈 시작을 제일 지루한 나라로 하는구나 싶기만 했죠. 그렇게 지루한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친구 레나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연사를 한다고 한국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겠어. 저는 흥분해서 불평했죠. 한국은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는 않잖아. 주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더 큰 이웃 나라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 같던데. 그때 당시에 저는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들이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자신들의 음악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대부분을 베껴놓고는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꼴 보기 싫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들에 관심이 딱히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들은 상태라 머릿속에 박혀있기는 했죠. 네, 알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꽤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이 꽤 편협했고 사실과 열린 마음보다는 낡은 편견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초보자의 실수였다고 생각해주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제 말의 파티마는 한국의 뛰어난 모바일 기술과 K-팝이 어떻게 전 세계 팝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저에게 지식을 전달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기술은 베낀 것일 테고. K-팝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웠거든요. 사실 강연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파티마는 저희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큰 관심도 없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알아줄리야 하지만 강연을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알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 레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파티마는 항상 친절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수업을 나오지 않으면 잡으러 오기까지 하고 제가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준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날 저는 고집을 부리지 않기로 하고 레나와 함께 이 한국 강연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단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강의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자한 얼굴을 가진 한국인 연사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제 몸이 저절로 무대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준혁 박사였어요. 이준혁 박사님은 부풀려지지 않은 확실한 통계들만을 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확실하게 한국의 놀라운 기술적 혁신에 대한 눈부신 발표를 해주셨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발표는 오랜만에 저희 흥미를 끌게 만들었어요. 이준혁 박사님은 차세대 모바일의 모든 것을 뒷받침할 초고속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준혁 박사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인구의 93.2%가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는 세계 평균을 훨씬 앞서는 수치였겠네요. 하지만 제가 놀란 작은 부분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메모리칩 프로세서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삼성 하나만 해도 매년 40억 개의 고급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제조 시설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는 사실은 이제까지의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준혁 박사님의 강연이 한국 혁신 생태계 모바일 하드웨어 데모 업계를 선도하는 행보 등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어느새 저는 필사적으로 노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내놓는 새로운 통계와 통찰력 하나하나에 제 낡은 편견들이 무의미한 먼지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자들과의 보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낯선 것들에 도전하며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죠.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 풍부한 깊이가 제 안에서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농담 같지만 불과 몇 주 전 제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였죠. 마침내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이제까지의 한국에 대한 저희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준혁 박사님이 제게 열어준 새로운 관점에 흥분되어 박사님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니퍼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가가자마자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준혁 박사님이 저를 돌아보셨죠. 오, 반가워요. 학생 잘 들었다니 다행이군요.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점에 대해 꽤 냉소적인 태도로 이 강연에 왔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강연은 제 무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전체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준범 박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그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이 이룬 혁신의 일부를 제대로 알렸다는 것이 기쁘네요. 그는 국가적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좀 더 호기심과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한국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벽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겨우 이 강연 하나만 해도 제 무지를 이렇게나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제껏 얼마나 제 눈을 가리고 좁은 시야 안에서 살아갔던 걸까요? 갑자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이준혁 박사님이 말한 열린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려면 저는 그 근원지로 곧장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까이에서 몸소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오랜만에 제 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끼며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고려대학교 같은 곳에서 짧은 방문 프로그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질문의 순간 교수님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당연하죠. 학생 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 어린 정신으로 오는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 마음은 결정되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강연 하나로 이렇게나 큰 결정을 단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의 편견을 깨고 오랜만에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움을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분명 이번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준혁 박사님의 도움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마치 시간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학생비자 신청, 숙소 구하기, 수업 일정 조정 등 서류 작업이라는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이준혁 박사님이 말씀하신 열린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기술적 경이로움과 깊은 문화를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너무나 기다려졌죠. 마침내 엄청난 계획과 준비 끝에 제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날이 왔어요.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비행기에 올라탔죠.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예정이라 저는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사실 전날 밤에도 설레서 전혀 잠에 들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숨을 고르게 쉬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잠에 들 수 있도록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약 반나절 동안 비행을 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손에서 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설레지만 정말로 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긴장이 좀 되었거든요.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너무 즉흥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심호흡을 하고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향했죠. 그런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곳은 발전된 나라가 분명한 것이 공항에서 보였거든요. 공항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즐거워 보이는 관광객들과 친절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수많은 콘센트 충전이 가능한 곳들. 무엇보다 빠른 입국 심사와 친절한 서비스 등 무엇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공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놀이동산 같달까요? 설레는 마음도 주는데 즐겁고 없는 것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입국 심사에 감탄하며 공항을 빠져나와 저는 열차를 타게 되었어요. 이 열차는 서울까지 겨우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열차였는데 공항 못지않게 너무나도 깔끔했고 역 안은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질서정연했어요. 누가 밀치고 밀고 이런 것도 없었죠. 덕분에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다시 홍대로 향할 수가 있었어요. 트렌디하고 힙한 홍대에 위치한 앞으로 몇 달간 제 새 숙소가 될 곳에 도착했을 때는 턱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매끈한 가전제품, 깔끔한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그리고 최신 스마트 홈 기술이 공간 곳곳에 절묘하게 통합된 낙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련되고 미래적인 주거 공간에서조차 침구를 장식하는 섬세한 전통. 문양과 협탁으로 재활용된 나무 상자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몰입한 그 처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는 새로운 문화 폭격을 경험했죠. 그리고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 특유의 정체성이 깊숙이 엿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정교한 맛을 맛본 적 있나요? 입안을 불타오르게 하는 매운 고추장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육즙 가득한 불고기. 그리고 좋아하는 피클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독특하고 발효된 김치를 말이에요. 길거리 음식 녹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콤한 호떡을 사 먹는 것조차 맛있는 대단한 맛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의 수업은 확실하게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고대 유교 철학부터 현대 건축 걸작까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관한 강의는 이곳의 정체성이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저는 이상하게도 한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적 정신에 이끌렸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력과 존엄성으로 인내한다는 개념 말이에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훨씬 더 큰 이웃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문화적 세력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한의 개념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죠.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마도 이 도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최첨단 글로벌 트렌드와 독특한 로컬 감성을 조화시키는지였을 거예요. 한순간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세련된 젊은이들이 완벽한 옷을 입고 네온 불빛이 가득한 홍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그 다음 순간에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별마당 도서관이 고대 풍경의 곡선과 전통적인 배치를 되살려내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봐도 창의성과 글로벌 야망이 한국 특유의 문화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죠.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의 초미래적인 기술 캠퍼스를 거닐며 그들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초현대적 시설에 여전히 전통적인 한국의 미학과 가치를 통합하는지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서울 사회에 완전히 몰입한 그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제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경어 발음을 서툴게 하고 문화적으로 실수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의사소통을 거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발전했죠. 어느새 저는 구멍가게 같은 찻집의 단골이 되어 음료를 마시며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인 토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 교류 그리고 더 깊은 문화적 이해가 쌓일수록 서울은 점점 더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완고했던 오해는 그 모든 우뚝 솟은 건물들과 눈부신 네온 아래 따뜻한 인간미와 고유한 미학을 간직한 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 도시의 활기찬 현실 앞에서 사라졌죠. 더 중요한 건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혁신의 앞장서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데 전념했어요. 강의 어학 수업 유기적인 사회적 몰입이 근본적인 진실을 밝혀냈다면 이제는 한국의 창조 정신과 혁신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완전한 학구열에 사로잡힌 거죠. 이준혁 박사님께서 저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 강연 이후 유학 기간 동안 서울의 역동적인 정체성에 대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서울을 완벽하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몇 달을 있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그 몇 달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이곳은 알아갈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었고 이들의 정신력은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직 몇 가지 문화를 더 탐구할 게 남았는데 가야 한다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요. 고려대학교에서 밤새도록 함께 소주를 마시며 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던 제 친구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 이미 저희 사이에 쌓여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친구들과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이며 꼭 연락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다음 날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오랜 비행 후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국제학생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사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계 문화를 재편하는 새로운 혁신 국가들이었어요. 청중군들이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열정적 관점을 듣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죠. 그래서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수락한 이후부터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놀라운 역사적 회복, 탄력성과 고유한 정신에 대한 찬사로 연설문을 가득 채웠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거대 기업의 선구적인 기술 혁신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봉준호, 최동훈 같은 창의적 선구자들이 이끄는 혁신적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해냈죠. 한국의 독보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적 원동력으로 격상시키는 이들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비전을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단에 올라 열정적으로 제가 준비한 연설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청중 맨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리 노교수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회의와 냉소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약진, 그리고 K-팝과 영화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는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에서 비롯된 경쟁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앞줄에 앉아 계시던 그 노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날카롭게 제 말을 끊었어요. 자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한국의 발전이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군. 아주 당혹스러운 발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청중들의 이목이 일제히 그 교수님에게 쏠렸죠. 무슨 뜻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일제 식민 지배에 영향을 받았고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경제 호황에 수혜를 입었지. 자네가 말한 한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란 건 사실 외부 요인들에 의해 뒷받침된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제 소신을 꺾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신념을 담아 또박또박 말했죠. 교수님, 제가 보기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한국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더 발전하려는 그들의 정신력과 의지야말로 한국만의 고유한 정신문화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군사정권의 억압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쟁취했죠. IMF 외환위기도 신속히 극복해냈고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도 혁신을 거듭하며 산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 그 저력과 응집력이 바탕이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을 자양분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뻗어나간 것이 한국의 독보적인 발전 성장기라고 봅니다. 이는 그 어떤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회복탄 역성과 도전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이 간직한 저 독특한 에너지와 창의성이야말로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 역시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죠.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저력과 미래, 비전을 알리고픈 제 열정이 조금이나마 전해진 것 같아 벅찼습니다. 노 교수는 얼굴이 벌개지며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 격렬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오해와 싸우는 일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다는 걸요. 냉소와 무지에 사로잡힌 과거의 제 모습처럼 세계 곳곳에 여전히 뿌리 깊은 문화적 고정관념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가들과 창작자들이 내놓는 모든 선구적인 성취에는 모방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테니까요. 물론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그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한국의 발전이 순전히 독자적인 힘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국인만의 저력과 잠재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제 각성한 눈으로 목격한 한국의 본질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저력을 저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청중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학술 논문 대중매체 기고 대담한 예술, 작품 등 모든 창구를 통해 한국의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지지할 생각이에요. 물론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편견의 벽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 진전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체득한 그 한국적인 정신 역경을 딛고 꿋꿋이 나아가는 저력이 저를 붙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미약한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면 되니까요. 이 여정이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제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저와 한국 정신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해와 냉소를 넘어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한 무지한 생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제가 하나의 강연으로 인해 한국을 깊게 알게 되고 이렇게나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모두들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토록 아름다운 한국의 정신을 알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페즈라고 하며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장 빛나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서를 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셨고 집안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아버지를 돌봐야 했기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기에 저는 어린 나이부터 빡빡한 예산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저는 욕설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원하거나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말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했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 빼고는 모두가 행복해 보여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시간이 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했고 그 사이사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공부해서 고소득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던 해 아버지의 사망 4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같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를 형편이 못 됐고 하루라도 일을 빠지면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던 날 저는 기도하며 어머니처럼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지만 인생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 가고 싶었던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았고 다른 이들보다 늦었지만 결국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미인이셨고 아버지는 모델 같은 체격을 물려주셨는데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모 덕분에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고 항상 친구들이 많았죠.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만나고 사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제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공부 시간은 줄었지만 대학 생활과 함께 대형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으니까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깨달은 건 계산대가 손님이 없을 때 암기하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도 너무 착하셔서 저를 딸처럼 여기고 가족같이 대해주셨고 다른 곳과 달리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아마도 그 일자리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자리였을 겁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졸았던 것 같아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누군가 계산대를 쿵 치며 으어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계산대 밑으로 엎드렸죠.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하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급여와 근무 시간이 가장 마음에 들어 이 일을 선택했는데 말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산대 밑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 치 한 치씩요.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봤는데 거대한 최고의 남자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꽤 아프고 부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코트와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가격만 둥둥 떠다녔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들어 척했어요. 그가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계산대로 달려가 계산을 하려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어떡하지 가게는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도대체 누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산까지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가방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저는 중요한 번호는 모두 외우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가게 주인과 통화할 수 있었죠. 주인 아저씨는 제 일인 것처럼 걱정해 주셨고 제 몸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인생에서 그런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너무 감사했죠. 이제 경찰에 연락해야 했어요. 슈퍼에서 괴롭힌 사람이 나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의사인 줄 알고 도망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잡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아까 전 슈퍼에 서 있던 무서운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병원 경비원에게 달려가 숨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병원 직원들에게 애원했어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때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죠. 제 앞에 있던 남자의 이름은 크라크이였고 전형적인 서양 모델 같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우리 가게 단골로 오시는 분이라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속으로 이런 저 사람 무서워 죽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더욱 겁이 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 크라크는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해 보여서 깨웠다고 했어요. 저를 한참 지켜봤는데 다른 남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계산대를 두드려 저를 깨운 거였죠. 그 바람에 제가 비명을 지르며 계산대 아래로 들어가 기절한 거고요. 크라크는 엄청 당황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대요. 설명을 다 듣고 보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크라크는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병원비도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크라크는 저를 보며 그 돈으로 대신 밥이나 사줄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기 때문인지 행복해서 그런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크라크는 슈퍼에서 제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쯤 나타나 패스트푸드를 사서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크라크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크라크는 금융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앞길이 보장된 곳에 취직할 예정이었죠. 저는 계속 크라크를 만나며 사랑에 빠졌고 연인 사이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여름 정말 운 좋게도 최고 대기업의 최고 연봉으로 바로 취직이 됐어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27이 돼서야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셈이에요. 복지도 좋고 유연근무제라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회사와 연계된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어디서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가게 사장님의 온정이 그리웠던 것 빼고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크라크도 이미 반년 후면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금융회사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츰 미래를 구체화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아직 젊었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었죠. 물을 못 마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검사 받은 지 한 달쯤 지난 결과가 우편으로 오길 기다리던 중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기 전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종양의 크기와 위치가 위험하다며 수술하기 어려울 거고 젊은 나이인 만큼 급속도로 자랄 가능성이 높으니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며 각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멍해졌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 참인데 겨우 25살인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크라크는 계속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을 용기가 없었죠. 크라크는 계속 걱정할 테니 제 모습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말하게 됐고 오열하고 말았죠. 크라크는 바로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죠. 불과 몇 달 뒤면 다음 폼을 볼 수 없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생각할수록 머리와 얼굴의 통증이 심해졌어요. 크라크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지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바로 대답했죠. 한국으로 가자고요. 한국은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돈을 모아뒀던 곳이에요. 저와 크라크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위안을 얻었고 크라크는 건축과 예술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에 말하자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통증을 줄일 약만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고 싶었어요. 죽을 줄 알았기에 깨달은 거예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요. 제 성화의 병원 기록과 진통제를 처방해주긴 했지만 통증이 점점 더 자주 올 거라고 경고했죠. 이렇게 슬픈 신혼여행지로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 둘 다 슬퍼 보였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직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고 크라크는 3개월 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일정 조율은 문제 없었죠. 어차피 그때쯤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남대문이라는 곳 근처 호텔에 묵었죠. 평생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보며 눈을 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행복을 느껴봐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크라크가 안쓰러웠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지만 크라크는 더 서두르자며 청혼까지 했죠. 머리와 몸의 통증이 심했지만 크라크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슬퍼질까봐 울음을 참아야 했어요.
결국 머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걷거나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졌어요. 계속 살이 빠졌고 크라크는 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에 매일 슬퍼했죠.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렸어요. 크라크가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응급실로 데려갔고 제 병원 기록과 복용 중이던 약도 함께 가져갔죠. 다행히 여행 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뒀기에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됐고 필요한 검사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크라크가 한국 의사들에게 제 병원 기록과 약을 건네자 의사들이 갑자기 모여 심각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안면, 단층 촬영과 골수캔 코트를 다시 찍어보자 구했고 검사를 받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의사들이 둥글게 모여 무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았죠. 이게 제 이야기의 결말이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각오하고 있었지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아팠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서울대병원 의사 대부분은 영어에 능통했고 종양외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불려와 제 상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턱을 만지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몇 가지 더 하시더니 속으로 와 한국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돈을 뜯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슬프네 내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검사들이 무슨 소용이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왔다며 저와 보호자를 불렀어요. 크라크와 저는 가서 듣기로 했죠.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 의사는 죄송합니다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더니 제가 뇌종양이 아니라 침샘 부근에 염증이 생겨 이비인후과 쪽으로 번진 거라며 마치 혹처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체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고 아무리 교차 확인을 해봐도 뇌종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먹던 약도 별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크라크와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의아해하면서 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오진한 걸 원망하기는커녕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국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크라크와 저는 서로 껴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 머물렀죠. 그 인생을 뒤바꾼 사건 이후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 회복됐고 크라크도 원래 갖기로 했던 직장에 복귀했어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직장 생활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죽을 줄 알았기에 더 실감이 났죠. 우리는 이번 가을 남대문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제 삶이 다시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해피엔딩을 시작하고 싶었죠. 이 계절을 살아 숨쉬며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꿈만 같아요.